은행에서 1,000만 원만 인출해도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뽑으면 안전하다. 계좌 이체만 안 하면 괜찮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자녀에게 돈을 건네다가 몇 년 뒤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만이 아닙니다. 가산세까지 붙어서 원래 내야 할 금액의 2배, 3배를 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면 바로 과세된다? 아닙니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금 인출 그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500만 원을 뽑든 1,000만 원을 뽑든 그 행위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출한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곳에 보고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FIU에 보고되면 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FIU는 보고된 거래들을 먼저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즉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만 선별해서 국세청에 전달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금 인출 FIU 보고 분석 단계 의심 거래만 국세청 전달. 그러니까 인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무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드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시려고 했죠. 그런데 1,000만 원 넘으면 신고된다던데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안 되게 조금씩 나눠서 뽑으면 되겠네. 매달 900만 원씩 여러 달에 걸쳐서 현금으로 인출하셨습니다.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을 의도적으로 1,000만 원 아래로 쪼개서 인출한다. 이건 명백히 신고를 피하려는 행동이네. 이런 패턴을 전문 용어로 분산 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더 강한 의심을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몇 달 뒤 아드님이 전세 계약을 하셨는데 보증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의 소득으로는 그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국세청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부모가 매달 현금을 인출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자녀가 큰 돈이 필요한 전세 계약을 했다. 자녀의 소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증여 추정. 부모님은 결국 증여세를 내셔야 했고 거기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 인출의 함정입니다. 인출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정확히 무엇을 보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국세청은 정확히 무엇을 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현금이냐 계좌 이체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보는 건 돈의 흐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현금으로 뽑았던 계좌로 보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으며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추적 능력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과거 거래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몇 년 전 거래라도 말이죠. 소득 수준, 지출 패턴, 자산 변동, 가족 구성원 간의 자금 이동까지 모두 연결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작년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생활비로 썼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아들의 통장에 3천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들이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아들의 지난 3년간 소득을 보니까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천만 원을 모았을까요? 국세청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아버지의 현금 인출 시점과 아들의 입금 시점이 비슷하다. 아들의 소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돈이 부동산 구매로 이어졌다. 이게 바로 자금 흐름 추적입니다. 여러분이 생활비로 썼어요 라고 말씀하셔도 그 생활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통장에 설명할 수 없는 돈이 있으면 그건 자동으로 부모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딸의 전세 보증금을 도와주시려고 2억 원을 빌려주셨죠.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하셨습니다. 이건 빌려준 거니까 증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한 번도 이자를 갚지 않았습니다. 원금 상환도 없었죠. 그냥 그 돈으로 계속 전세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국세청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상환 기록이 전혀 없네요? 이자도 한 번도 안 받으셨네요?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 아닙니까? 결국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흐름의 일관성입니다. 차용증이라는 서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돈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상환이 이루어지고 이자가 오가고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실제 채권 채무 관계처럼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추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현금 거래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 현금을 받은 사람이 결국 어디선가 그 돈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집을 사든 전세를 들어가든 차를 사든 사업 자금으로 쓰든 결국 그 돈은 어딘가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국세청은 묻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자녀의 소득 내역을 봤는데 설명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부모를 봅니다. 부모의 자산 변동을 추적합니다. 현금 인출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점이 맞아떨어지면 증여 추정이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해서 흔적이 안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돈이 사용되는 순간 흐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차용증을 쓰면 안전한 거 아니야? 빌려줬다고 하면 되잖아? 차용증, 과연 만능 해결책일까요? 실제로는 차용증을 썼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차용증은 증여세 회피 도구가 아닙니다. 차용증은 증명 도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돈이 빌려준 돈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국세청은 차용증을 볼 때 뭘 확인할까요?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자율입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2억 원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 없이 빌려줬다. 이건 사실상 증여 아닌가? 물론 무이자 차용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자 없이 빌려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환 능력입니다. 차용증에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써놓고 자녀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월급으로 3억 원을 갚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생활은 어떻게 하지? 현실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건 사실상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셋째, 실제 상환 패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매달 100만 원씩 갚기로 했다고 써놨으면 실제로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매달 5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3달은 잘 갚았습니다. 그런데 넷째 달부터는 갚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끔 20만 원 갚고 어떤 달은 100만 원 갚고 또 어떤 달은 아예 안 갚고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 채권 채무 관계라면 상환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없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쓴 거지 실제로는 증여한 거다.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 패턴이 불규칙하면 차용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넷째, 서류의 일관성입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카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모 이런 것들이 차용증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는 이자 연 5%라고 써놨는데 카톡 대화 내역을 보니까 아들아, 이자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천천히 갚으면 되라고 보냈다면 이건 모순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의도를 파악할 때 이런 사소한 기록들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쓸 거라면 모든 대화와 행동이 정말 빌려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던데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일 뿐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법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자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대략 2억 1,70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 금액까지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상환 능력이 있는지, 차용 관계가 진짜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5천만 원만 빌려줘도 상환이 전혀 안 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억 원을 빌려줘도 규칙적으로 상환하고 이자를 주고받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차용증도 복잡하고 상환도 증명해야 하고 그럼 차라리 증여세를 내는 게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내는 게 훨씬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공제 한도 안에서 줄 건데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위험한 오해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5천만 원 안에서 줄 건데 그럼 세금도 안 내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 있어?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공제 한도 내니까 세금은 없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국세청이 자녀의 통장에 들어온 5천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건 10년 공제 한도 내에서 준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국세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고도 안 한 걸 보니 혹시 이것 말고도 다른 증여가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깊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때 신고를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날짜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고 공제 한도 내이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라는 게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저는 이미 신고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신고는 보험입니다. 그럼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증여가 일어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내인데도 가산세가 붙어요? 네,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체는 안 나와도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니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줬습니다.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세금은 없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나중에 이걸 발견했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세금도 없는데 가산세가 나왔다고요? 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록이 안 남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나중에 추가 증여가 있을 때 10년 공제 한도 계산에서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증여를 했으면 금액이 크든 작든 공제 한도 내든 아니든 무조건 신고하세요. 신고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 단순히 돈을 줬습니다 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증여 목적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줬다, 학자금으로 줬다, 결혼자금으로 줬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줬다. 이렇게 목적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자녀가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할 때 일관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나중에 추가 공제를 받을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돈을 주실 계획이라면 다음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던데요. 이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혼인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결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1억 원 공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죠. 그리고 혼인 공제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그래서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쉽네요. 결혼 전에 1억 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기 조건입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기 2년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 2년 후까지 이 4년 동안 준 돈에 대해서만 혼인 공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딸이 2025년 6월에 결혼합니다. 그럼 2023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 기간에 준 돈이 혼인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2022년에 미리 줬다면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냥 돈만 주면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 이건 혼인 자금입니다 라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결혼 관련 용도로 쓰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 결혼식 비용, 신혼가구 구입비, 이런 식으로 용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돈을 주고 나서 2년 안에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 공제가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약혼한 딸에게 1억 원을 줬습니다. 혼인 공제를 받겠다고 신고했죠. 그런데 1년 반 뒤에 결혼이 파혼됐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 5천만 원이 취소되고 기본 공제 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여기에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출산하면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출산 관련 용도로 쓰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 혼인 공제 5천만 원, 출산 공제 5천만 원, 이론적으로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맞춰야 하고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하고 실제 용도를 증명해야 하고 혼인이나 출산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고액증여의 경우 단순히 혼인 공제 받으려고요 라고 신고만 한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액증여 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정말 결혼 자금으로 쓰였나? 결혼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닌가? 형식적으로만 혼인 공제를 받으려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액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 명의신탁, 상속 전략,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 명의신탁으로 걸려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미리미리 나눠서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행했는데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액, 시기, 방법, 목적, 가족관계, 소득 수준, 자산 규모,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복잡한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 판단해서 내야 하는 세금과 가산세에 비하면 상담 비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를 금액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얼마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 금액은 안 걸린다. 큰 돈만 조심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세금 리스크는 금액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록 부족에서 나옵니다. 1,000만 원을 줘도 기록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1억 원을 줘도 제대로 기록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숨기려는 행동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눠서 현금을 뽑는 행동,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인출하는 행동, 계좌 이체를 피하고 현금으로만 주고받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뭔가 숨기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반대로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날짜에 자녀에게 이 금액을 줬고 목적은 이거고 증여세 신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 할까요? 첫째, 거래 목적을 메모하세요. 돈을 주기 전에 또는 주면서 이건 결혼 자금이야, 전세 보증금 보태주는 거야, 생활비 보태주는 거야. 이렇게 목적을 명확히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아들아,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전세금 일부 보태줄게. 계좌로 2천만 원 보냈어. 이런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흐름을 남기세요.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좌 이체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계좌 이체는 자동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다 남죠. 현금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줬다 안 줬다 논쟁이 생길 수 있고 사용처를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셋째,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공제 한도 내라도 금액이 작아도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이미 신고했습니다. 여기 기록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중에 여러분을 구합니다. 넷째, 차용증을 쓴다면 실제로 상환하세요. 차용증만 써놓고 상환을 안 하면 그건 휴지 조각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규칙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환 내역도 계좌 이체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이번 달 상환금 50만 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기면서 이체하세요. 다섯째, 가족 간 거래도 서류를 남기세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를 더 꼼꼼히 봅니다. 왜냐하면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가족 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투명하게, 더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숨기지 않는 겁니다. 조금씩 나눠서 주면 안 걸리겠지, 현금으로 주면 모르겠지, 나중에 물어보면 그냥 생활비라고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투명하게 기록하고 제대로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시기를 분산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하면 세금도 줄이고 나중에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투명한 기록은 평생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몇 분의 시간을 들여서 기록을 남기는 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이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대로 기록해 둘 걸, 신고할 걸, 전문가와 상담할 걸,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가족에게 돈을 주실 때, 빌려주실 때 작은 금액이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카톡 한 줄, 문자 한 통, 메모 하나.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고액 증여나 복잡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세요. 상담 비용은 투자입니다.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투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